안녕하세요. 최근에요. 더불어민주당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 추천인 란에다가 좀 특이한 이름을 적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적는 분들이 갑자기 늘었다는 건데요. 와, 이게 뭐랄까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의 항의 표현 같은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얼마 전 대법원 결정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그러니까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결정이 나오는 과정, 그 속도가 정말 전례 없이 빨랐다는 점이에요. 속도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사건을 좀 실마리 삼아서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뭐 언론 보도나 권력 구조 분석, 또 관련 인물 정보 같은 것들. 이걸 바탕으로 단순한 정치 공방, 이걸 좀 넘어서서 그 배경에 있는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 문제, 뭐 대통령의 강한 인사권이라든지 이게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요. 좀 근본적인 논란의 본질이 뭔지 함께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대법원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인데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이례적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여러 자료, 뭐 위키백과나 민들레 기사 같은 걸 보면요.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몇 시간 만에요? 네, 그리고 선고기일 잡는 것도 엄청 빨랐고요. 이게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랑 비교하면 뭐랄까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와, 이런 결정에 나오니까 시민들 반응도 정말 즉각적이었네요. 노컷뉴스 보니까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경북 지역 같은 데서도 민주당 입당 신청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천위인으로 조희대, 윤석열 이름을 적는다는 건 판결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불만 표출로 봐야겠죠. 정치권 움직임도 상당히 발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당장의 사법 리스크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전자신문 같은 데 보도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을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입법으로 대응하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특히 주목되던데요.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현직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최소 4분의 법관이 법원 내부 게시판, 그러니까 코트넷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비판했나요? 표현이 상당히 강합니다. 사법 쿠데타, 정치 재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민들레 기사를 보면 절차가 너무 이례적으로 빨랐던 점,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거죠. 와, 사법부 내부에서 그것도 수정을 향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까지 논란이 크다는 건 이게 단순히 이번 판결 하나의 문제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신호 아닐까요?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을 봐도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같은 데서도 반복적으로 지적하듯이 한국 대통령의 그 막강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인사권이요? 네, 행정부 수반일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국정원장 같은 권력기관장들, 심지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까지 임명하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역대 정부마다 그 소위 코드 인사, 측근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런 구조가 결국 권력기관이나 사법부가 좀 대통령 눈치를 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죠.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뭐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개입 의혹 같은 경우도 결국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렸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뭐 한겨레 기사 분석처럼 현 정부 초기 인선을 봐도 특정 그룹,
예를 들어 검찰이나 기재부 관료 출신, 특정 대학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좀 편중된 인사가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결국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나요? 한국일보 같은 언론에서는 이런 권력 쏠림 현상이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요. 삼권 분립 약화. 네. 그리고 정치권의 협치가 사라지고 극단적인 대립만 남게 될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하게는 예전에 있었던 123 계엄 사태처럼 헌정 질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운영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저희는 대법원의 한 판결에서 시작된 논란이 어떻게 시민들의 좀 이례적인 항의 행동, 또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좀 오래된 특징이죠. 대통령 중심의 강한 권력 집중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사법부 독립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이들이 그냥 뉴스 속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권력 분립이라든지 사법 정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의 질, 그리고 사회의 방향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국가기관들이 서로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지가 결국 내 일상,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일부 법관들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사법부 수장을 비판하면서 독립성을 외치고 있잖아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서 사법부 같은 국가기관이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정말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우리 사회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